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등등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서울에는 32만 호, 그 다음에 전국에는 83만 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30, 그 다음에 뒤에서 80을 떼서 3080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집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이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 몇 가지 작은 세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 그러니까 무슨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듯이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도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여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 역시 이 정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사업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저층시가지, 그래서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이용, 그러니까 이용률이 좀 낮은 지역들, 그 다음에 노후하고 낡아서 개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 적용에 좀 제한이 있는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까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규모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이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시공자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개발 이익을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그다음에 보상 투기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LH공사,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제 지구 지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 기능을 재구조화한다. 그러니까 역세권,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이런 데는 좀 낡고 오래됐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으니까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이제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제 재구조화한다,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 되겠죠, 주민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이제 발굴해내서 사업을 제한하면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정이니까 일단은 지정을 해놓고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공기업이 이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또는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정지구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실제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 지구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때는 예정 지구 지정으로부터 1년 안에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버리면 사업이 이제 유야무야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3분의 2, 그 다음에 면적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지구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이 아웃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제 부지 확보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지구 확정이 되면 이제 사업 부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 등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고 나면 당연히 사업 그 토지 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 사업 구역 바깥으로 이주를 하시고 이제 철거를 하고 아파트 짓는 그런 인허가 착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가 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제 지구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구 확정, 즉 예정 지구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면적은 전체적으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구 확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단계에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의견이 극심하게 갈릴 거고요. 그래서 여론 수렴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일형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다음 면적으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여러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는 많지만 사업구역 토지 면적에는 좀 어떻게 적은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라는 요건까지 함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 절차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 정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차에서 7차까지 해서 65곳의 후보지를 발표를 해놓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예정 지구가 지정된 곳은 2곳. 그래서 도봉구의 덕성여대 인근에 있는 한 4만 제곱미터 되는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의 제물포역 인근에 있는 사업구역 약 9만 8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구역이 예정 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좀 어렵다는 본 지구까지 지정되어 있는 곳은 7곳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증산 4구역을 포함해서 7구역의 사업구역이 이 본구역까지 지정이 된 상태고, 예정지구까지 지정된 곳이 2곳, 그 다음에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구역은 전체 지금 현재로선 65곳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업 시행 방법은 이제 정부 정책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이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LH나 SH가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인센티브 등이 부과가 되는데,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이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좀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용적률 등을 좀 혜택을 주면서 그러면 용적률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를 더 추가적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고, 그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에서 사업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걸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이제
그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토지주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 재산이 집 한 채인, 뭐 대부분 서민들 또는 좀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 한 채 가지신 그런 이제 분들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뭐 추가적인 사업 비용이나 이런 분담 능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출 등을 통해서 사업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상가 세입자들한테도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그 예시 흐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원의 그 사업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중에 이제 30%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중에서 30%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SOC,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또 20% 정도, 2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자 지원, 뭐 대출, 이런 토지 소유자들한테 대출하는 것이 또 한 20%, 그 다음에 세입자 지원 또 한 15%, 그 다음에 기타 뭐 공공지의 임대 등을 위해서 또 사용하는 금액.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수익을 놓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일정 부분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도로나 건설, 도로 건설 등을 위해서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들한테 지원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사업 수익을 나누겠다, 공유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이것이 약간 좀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해 보시면 사업 수익은 전부 다 일단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전부 다 귀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공사는 도급 계약을 통해서 공사비를 주지만 본질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그 이제 공공기관 LH나 SH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강제 수용해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취득한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이제 판매를 할 때 그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민간에 계신 그 토지 쫓겨나시는 분들하고는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는 그 사업을 행하는 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델이라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수익을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SOC를 만드는 데 쓰겠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있는 사업과는 조금 이제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지어지는 아파트가 약간 특이해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을 이익공유형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분 적립형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 어떤 거든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익공유형 주택은 일반 분양가보다는 일단은 이익을 공유하니까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반드시 공공에게 판매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업 시행자인 공공에게 다시 아파트를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한테는 판매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그 개발 이익 자체를 엄청나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고 또 판매하고 판매하면서 개발이익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유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양을 한번 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는 못하고 내가 살다가 공공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유형 주택이라는 것이 되고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적립해 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가 중에 일부를 내고 순차적으로 더 돈을 분양금을 추가적으로 살면서 내면서 내 지분을 이제 적립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하고 내가 지분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추가적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함으로써 나의 지분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초창기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전체 아파트 분양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제도적 인센티브, 제도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일단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은 한 토지를 얼마만큼 이제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대지에 50평의 한 층에 50평인 건물을 10개 층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100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5층밖에 못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적률 700%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이제 700%까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큰 밀도의 고밀도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은 또 기부 체납을 좀 낮추죠. 보통은 이제 기부 체납을 할 때 그 비율이 뭐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면적에 15% 정도로 낮춰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그 지원 제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이라 그래서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 연료보다는 뭐 태양열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 녹색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역세권 주변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업구의 포인트니까 대중교통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성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좋은 면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기 사업구역에 계시는 지주분들이 많이들 반대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정부 정책은 지금 현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 프리미엄이 공공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그 데이터는 없지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4월 달에 지금 이거 개발을 반대하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구역도 뭐 5개에서 6개였다가 지금은 14개로 늘어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뭐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면, 비대위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그래도 이제 정부 그 입법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해달라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실제 이제 민간 사업에 비해서 평균 주민들이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시뮬레이션 결과 뭐 8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낮아진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제 물음표를 달고 신뢰하기 어렵다. 그냥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비대위는 다른 구역들도 이제 결집을 해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거고, 서울시청 앞에 그리고 뭐 그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이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비대위의 입장인 것 같고,
정부 정책은 이제 끝까지 일단은 정부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현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급격하게 뒤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 정책 자체가 아예 뒤집어지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사업하는 구역이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지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확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사업 구역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이어갈 걸로 예상되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찾아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